경제적 자유로 가는 첫걸음, 하루 10분 동공부의 김경필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위드 코로나의 시작, 어떤 자산의 가격이 올라갈까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SF 판타지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현실이 가장 비현실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굳이 영화를 통해서까지 비현실 세계를 경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정말 현실이 비현실적이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죠. 자, 여러 가지 사건 중에 얼마 전에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맨시티와 토트넘의 EPL 개막전이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 손흥민 선수가 결승골을 넣으면서 토트넘이 1대 0으로 이겼죠. 자, 이날 저도 이제 8월 15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TV를 통해서 이걸 봤는데 더 놀라운 것은 영국 런던에 모인 이 관중들, 야, 이 모습이 정말 5만 7천 명의 관중이 꽉 들어찼습니다. 자, 그런데 그 관중들이 응원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럽기도 하고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도 마스크를 쓴 사람이 없어요. 노 마스크. 그러니까 응원하면서 또 소리도 막 지르지 않습니까? 참 '영국이 대단하다.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영국은 그러면 도대체 백신 접종률이 얼마나 높은가 봤더니 우리나라보다는 물론 훨씬 높지만 2차 접종률까지는 고작 59.7%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그 경기가 있었던 날 8월 15일 당일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은 2차 접종률 60%가 되기도 전에 이제 노 마스크의 방역을 어느 정도는 실내가 아니면 마스크도 이제 안 쓰고 일종의 집단 면역, 어떻게 보면 실험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좀 자유롭게 이제 일상생활이 가능해진 그런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보니까 당시 기준으로는 19%, 지금 한 20% 정도가 2 차까지 접종률이 달성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도 영국인 이 정도 수준이 되면은 저렇게 자유롭게 모든 것을 다 풀어줄 수 있는 거냐? 이게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6 개월이거든요. 1년 6 개월 동안을 이렇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완전 자유를 박탈하는 그런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참 우리 국민들이 정말 착하죠. 이거를 잘 따라주고 있단 말입니다. 과연 언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될 것이냐. 아마 최소한 정부는 70%를 10 월까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연말은 돼야 아마 영국 수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요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러면 연말 되면 우리도 저렇게 마스크 벗고 경기장 같은 데 가서 정말 소리치고 할 수 있는 거냐. 근데 오늘 발표를 보니깐요. 질병관리청장은 성인의 80%, 고령층의 90% 접종 완료돼야 그때에야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자,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결국 코로나는 완전히 종식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정말 슬픈 내용인데 그것도 이 지금과 같은 이 사실 정말 국민들한테만 희생을 강요하는 이런 방식의 방역의 체계가 연말까지는 100%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좀 슬픈 이야기라는 거죠. 정말 슬프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세상엔 참 이런 비현실적인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뉴스를 보니까 얼마 전에 관심을 가졌던 게, 우리나라의 추상화 작가 중에 대표적인 작가인 이우환 작가의 작품 중에 대화라는 작품이 예 시작가 5만 원에 3분 만에 7억에 낙찰됐다,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더 놀라운 뉴스는 이게 이제 그 대화라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글쎄, 저는 그냥 물컵 하나 그려 놓은 것 같은데 이 추상화라 그런가? 아무튼 이런 작품이 7억. 아무래도 이 미술품들은 좀 부자들, 소위 말하는 좀 부유층들이 좀 관심을 갖는 건데, 이렇게 작품 세계에 대해서 글쎄요. 저는 솔직히 잘 이 그림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그냥 '물컵 하나 그린 것 같다.'라는 느낌밖에는 안 드는데, 이 그림이 인제 7 억이다라는 거죠.
참 이 현실에서는 비현실적인 일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자, 그거보다도 이제 가장 관심을 받았던,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뉴스가 바로 이겁니다. 이우환 작가의 동풍이라는 작품이 생존 작가로는 처음으로 작품이 30억 넘게, 에 30억이 넘는 가격, 31억으로 팔렸다라는 겁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현대 그 추상화의 대표적 작가인 이우환 작가가 국내 생존 작가로는 처음으로 경매가 30억 원을 넘겼다라고 하는데, 서울 옥션은 25일 날 열린 경매를 통해서 이 작품이 31억 원에 낙찰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낙찰된 이 동풍이라는 작품은 사실 2019년 10월에 홍콩 경매 시장에서 20억에 팔렸던 작품이다. 그러니까 불과 2년 만에 11억 원이 오른 거예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요 밑에 보니까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우환 작품의 연작 시리즈인 윈즈라고 하는 이런 작품이 대표적인 시리즈로 꼽히는데, 2019년 방탄소년단의 리더인 RM이 이 작품의 시리즈를 보고 굉장히 인상적이다, 훌륭하다, 자기는 너무너무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여기서 방탄소년단이 나올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 자, 첫 번째, 이 작품이 2019년도 홍콩에서 팔렸던 작품이 2년 만에 낙찰 31억이 됐다는 이야기는 이게 리세일 시장이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 미술품 시장도 시장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졌다, 마켓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부자들이 뭐 문화생활이나 이 미술 작품에 당연히 조예가 깊은 거는 예술적 가치도 있겠지만, 바로 황금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황금성, 캐셔빌리티라고 하는. 그러니까 돈이 된다는 거예요, 돈이. 결국 자산은 돈이 돼야 됩니다, 돈이.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자산이 가격이 올라갈 리가 없죠. 그러면 그렇지. 자,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BTS RM입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RM이 이거에 대해서 정말 극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중들의 어떤 기대감, expectation, 기대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안에 들어있다. 결국 기대감이 있는 자산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여길 보면 이우환 작가의 작품, 자, 생존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격이 비싸다라는 것이 좀 특이하다라는 내용인데, 그러면 생존 작가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생존 작가는 앞으로 그림을 계속해서 생산해낼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작가가 죽으면, 사망하면 작품이 더 이상 나오지 않으니까 희소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이 이우환 작가의 나이를 보니까 85세예요. 굉장히 이 연령이 높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으니까, 이렇게 고령자니까 언젠가 이우환 작가가 만약에 작고를 하시게 되면 이 작품은 더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작가의 나이를 봤을 때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미술 작품에 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우환 작가가 작품을 얼마나 더 그리겠느냐. 물론 뭐 활발하게 지금도 활동하신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작가의 나이로 봤을 때 이 작품들이 희소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이야기를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결국 시장이 있어야 되고,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 희소성이 있어야 결국은 자산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이게 동풍이라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 31억. 글쎄요. 뭐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그림이 계속 보고 있으면 뭔가 좀 남다른 매력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제가 이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네. 자, 결국 자산 가치는 세 가지로 결정된다. 우리 하루 10분 동공부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현실 세계에 잘 접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자, 아까 우리 미술 작품하고도 연결해 봤는데,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의 크기, 아까 홍콩 시장에서 2019년도의 경매로 20억에 낙찰됐었죠.
근데 20억 낙찰을 받은 분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나중에 여기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있을 건데 지금 2년 만에 31억이 됐으니까 11억이라는 현금 흐름이 창출된 거죠. 결국 캐시어빌리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자산 가격의 결정 원리.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산의 현금 흐름의 안정성입니다. 자, 얼마나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나오느냐. 자, 똑같은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월세 100만 원이 나오는 똑같은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아파트냐 상가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죠. 월세 100만 원 나오는 아파트의 가격은 7, 8억 합니다. 근데 월세 100만 원 나오는 상가는 4억이면 사요. 자, 이렇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결국 거기서 나오는 안정성, 현금 흐름의 안정성의 차이. 결국은 안정성은 희소성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모든 것이 불안정한 시대이기 때문에 안전성은 희소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불확실한 시대에는 안정성이 희소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남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자산이다 그러면 굉장히 몇 배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자산 현금 흐름의 미래 기대감입니다. 미래 기대감. 당장은 현금 흐름의 크기가 크지 않고 안정성이 크지 않더라도 미래에 뭔가 폭발적인 자산 현금 흐름의 상승이 기대된다면 이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세 가지의 관점을 놓고 봤을 때 미래의 기대감 부분은,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주목을 해야 돼요. 미래의 기대감에 의해서 형성된 자산이 뭡니까? 그게 바로 성장 자산입니다. 자, 미래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가격이 결정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주식에서는 성장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성장주는 비쌉니다. 성장주가 비싼 이유는 바로 미래의 기대감이 크면 기대 수익률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기대감이 커지면 기대 수익률이 떨어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미래에 굉장히 큰 폭발적인 자산 가격의 상승이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률이 안 좋아도 그냥 사는 거예요. 지금은 수익률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당연히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테슬라 주식이나 아마존 주식이나 이런 것들의 우리가 펄을 보면은 상상 초월이죠. 그럼 굉장히 비싸다는 얘기죠. 지금 그 주식이 돈을 벌어들이는 가격에 비해서 수익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비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건 뭐냐?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자산 가격의 형성 원리 1번, 2번, 3번 중에 이 기대감이라는 겁니다. 자, 이 기대감에 의해서 가격이 비싸진 주식이 바로 성장주. 아파트로 얘기하면은 좀 인기 지역의 뭐 강남 아파트 이런 것들이 성장 주식이고 이런 것을 통틀어서 성장 자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현재 한국은행은 8월 26일 날 초저금리 시대를 이제 종지부를 찍고 금리 인상을 시작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15개월 만에 초저금리 시대를 끝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0.25% 올린 거를 가지고 초저금리 시대를 끝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아무튼 밸류에이션이 높은 성장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 미국과 같은 그 선진 금융시장에서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차원보다는 지금은 현재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가격의 거품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0.25%를 올린 거예요. 경기가 살아나서 올렸다라고 보기는 조금 솔직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뭐 경제가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올렸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아직 금리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테이퍼링은 예고했지만 금리 인상은 2023년에나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자,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밸류에이션이 높은 성장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것은 조금 약간 시기상조의 이야기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혹시 이 기사를 잘못 오해해서 이제 경기가 개선이 막 급격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성장 자산보다는 현재 가치에 포인트가 주어져 있는 맞춰져 있는 가치주나 가치 자산이 성장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쪼끔 시기상조다라는 겁니다. 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의 추이를 보면요. 지금 요거 올린 거예요, 요거. 지금 그동안에 금리의 장기적인 하락을 보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뭐 굉장히 급격한데, 이렇게 내려오던 거에 지금 이제 이거 하나 올린 거예요, 한 칸. 0.25. 그리고 앞으로 너무 늦지 않는 기간 안에 다시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말씀을 그 이주열 총재가 하셨는데, 사실 지금 인제 관건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이제는 코로나 극복이 아니라 위드 코로나 시대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것이 경기 개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라고 본다면, 저는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와 함께 가야 되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선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예상과 달리 위드 코로나 시대가 개막이 된다면 가치 자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산의 현금 흐름의 크기, 당장 지금 얼마 벌고 있느냐, 지금 실적이 좋아져서 얼마 지금 돈을 벌고 있느냐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가치 자산. 우리가 주식으로 얘기하자 그러면은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변동, 주식이죠. 그런 주식들, 가치 자산이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위드 코로나 시대가 개막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확실성이 증대가 되고, 그다음에 현재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 음 그런 것들이 커지면서 성장 자산에 조금 더 많은 돈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자, 아까 미술 작품의 생존 작가의 작품임에도 31억 원에 낙찰되는 걸 보셨죠? 자, 미술품은 가치 자산입니까? 지금 당장 그거 사 놓으면 막 당장 막 돈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은 철저하게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죠. 이런 성장 자산의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부자들이 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음 성장 자산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